시민학교 제6강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강의는 오늘 이중도 유희상 기념관 팀장님께서 유희상 선생님께서 그런 강의를 해주시는 예정입니다. 오늘 좀 어수선하지만은 자리를 며칠 바꿨습니다. 바꾼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좀 분위기가 좀 다른데 그래도 강의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모르는 분도 이제 제법 되는데 모르는 분들도 안면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제 선생님한테 오래전에 강의를 요청받고 난 뒤에 뭘 좀 강의를 해야 될까 하고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김춘수 선생하고 유희상 선생님을 조금 이리 살펴보다가 상당히 공통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임을 보면 김춘수 하나, 유희상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희상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보게 될 사진들, 여기 이 사진들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나중에 들으시고 난 뒤에 집에 가서 한번 훑어보시면 오늘 강의한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김춘수 자료는 어디 잡지에서 좀 글을 하나 써달라 해가지고 제가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공모 첨가를 받아가지고 그걸 자료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유희상과 김춘수를 이렇게 살펴보다가 공통점이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사람 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생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저는 유희상과 좀 고통스러운 줄 알았더니 김춘수 선생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냈고 그 고통을 초국하려고 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예술 속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인생의 중반기라고 부를 수 있는 40대 그때 통령을 만납니다. 그리고 통령에서 그들의 예술 세계가 말 그대로 급진전됩니다. 그런 모티프를 그 통령에서 발견합니다. 그게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고 세 번째도 재미가 있어. 오늘 이 수채화하고 있는 거 보니까 세 번째로 그림과의 관계입니다. 김춘수 선생님도 처형단장이라는 자기만의 전매 특허를 시작할 때 그림에서 시작합니다. 쉽게 말해서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으로부터 굉장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유희상 선생님도 음악 세계에서 그림하고 건축은 절대적입니다. 그 정도 보면 여러분들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상당히 공통점이 있죠. 그죠? 그림과의 관계, 두 사람 다 예술 세계가 그림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로는 통령과의 관계, 세 번째로는 고통의 문제. 그래서 제가 좀 색다르게 오늘 제가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레벨이 높은 분들 모시고 강의할 때는 뭔가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금 사실 유희상 선생님을 제가 이렇게 관련된 일을 한 지가 7년째입니다. 올해. 처음에 제가 유희상 선생님 관련된 일을 이렇게 했을 때는 불모지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대한민국적으로도 그러고 통일에서도 굉장한 무게로 선생님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희상 선생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선생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메인 포인트를 사진으로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희상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윤희상을 갖다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팩트를 좀 많이 알고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너무 한 100 정도 팩트가 있다면 한 20 정도, 10 정도 팩트를 가지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좀 성실하게 접근한다면 최소한 60 정도의 팩트를 가지고 그죠? 쌓고 난 뒤에 좋다, 싫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많은 극단적인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참 배울만 하구나,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접근하기가 쉽지 않구나 하는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에 대한 여러 가지 쟁점되는 부분 중에서 팩트를 좀 우리가 지식적인 팩트를 한 70 정도까지 쌓는 거죠. 간단하게. 그런 계기를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20년대 통영항입니다. 1917년 9월 17일생입니다. 동갑이 누구냐 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윤동주 시인 있죠, 그죠? 그분이 17년생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17년생입니다. 그래서 2017년 윤동주 탄생 100주년, 박정희 탄생 100주년, 윤희상 탄생 100주년입니다. 자, 아버지 윤기현 가설선 선비셨는데 선생님이 태어나실 때쯤 해가지고는 집안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소목 공장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의장을 했는데 다 실패합니다.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오사카도 갔다 오고 파리도 갔다 오고 하는데 굉장히 집안 환경이 불명했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는 집안 환경이 그렇게 유복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태어날 때쯤 해가지고는 소목 공장도 실패하고 의장도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처지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서자로 태어나십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원래 본부인에게서 따님만 두 분이 태어나세요. 그래서 구사를 잇기 위해서 산청에 이렇게 두 번째 부인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지남 3녀가 태어나는데 그게 장남이 윤희상입니다. 그리고 연보를 정리할 때 산청 출생이 맞습니다. 외갓집에 태어나가지고 2살까지 살다가 3살 때 아버지 집은 통영으로 오십니다. 근데 호적부에서 바로 통영으로부터 출발해서 저희들 정리할 때 통영 출생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게 뭐 충무교회 출신들이 많죠? 뭐 박혜미 선생, 윤상 선생, 김추수 선생님, 뭐 유치한 선생님, 전형님 선생님 다 충무교회 유치원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여기 이분이 윤희상입니다. 끝에, 오른쪽 끝에. 그래서 교회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이고, 자, 선생님이 인생에서 유일하게 음악 공부를 한 게 언제냐 하면 오사카 음악학교 35년 입학해가지고 37년에 그만두고 돌아온 게 유일한 공식 교육입니다. 그 오사카 학교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스쿨 오브 오사카인데 최근에 칼리지 바뀌었어요. 대학 수준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예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데서 공부를 좀 하시고 돌아왔는데 유학을 갈 때도 집에서는 반대합니다. 우리 형편에 절대 음악은 안 된다. 네가 오사카 상업학교 진학해서 은행에 취직하겠다면 가는 대비는 내가 해줄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상업학교 진학하겠습니다. 해놓고 상업학교까지 갔다가 뒤로 돌아해가지고 음악학교를 진학합니다. 거기에서 주경야독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가 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16살인데 막내를 출산하다가 너무 영양실조에 걸린 어머니가 출산 중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윤희상 선생님이 16살 나이에 오사카 음악학교 공부를 그만두시고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자마자 이 화양학원 사장관에 있었죠. 저기 그죠? 화양학원에서 1년 정도 교직 생활을 하십니다. 그때 제 인생의 재미있는 사건이 뭐냐면 무전여행을 통해 가지고 통영부터 신주까지 무전여행을 하십니다. 그런 체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사사치 훑는 체험을 하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화양학원 시절입니다. 친구 이상용 선생님이 1944년에 일경이 갑자기
선생님이 살고 있는 가택 수색을 해보니까 한국으로 쓴 악보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체포당하는데요. 체포당하고 2달 정도 옥고를 치르고 나옵니다. 그때 일본 헌병대에 근무하는 자기 제자가 찾아옵니다. 선생님, 빨리 피난하십시오. 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십니다. 못 살아나오십니다. 그래 철로 들고 도망을 쳤는데 그때는 배급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증이 없으면 밥을 얻지 못합니다. 배급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지십니다. 그런데 이 이상용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그때 통영 그 호적가에 근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죽은 사람 신분증을 유조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배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유이상 인생에 딱 2번 등장합니다. 이렇게 일경에 쫓겨다닐 때, 일제강점기 때 죽은 사람 신분증을 유지해주면서 목숨을 살려주고 동백이 사건 때 등장합니다. 그때 공무원 신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이상이 잡혀왔을 때 당당하게 면회 신청을 하고 한약 한제 그리고 성게 알젓, 멸치 등을 넣어주고 한 친구입니다. 1987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의리가 있는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이 친구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도피생을 하다가 경성제국대학병원에 폐결핵을 입원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회복되고 있을 때 대박을 맞이합니다. 자, 통영문화협회 해가지고 이제 뭐 많이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는 저쪽에 뭐 청마 선생님 계시고 전영일 선생님 계시고 김춘수 계시고 유이상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1945년부터 48년까지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유이상 선생님 이때 이 문화협회 활동할 때쯤 해가지고 통영여중고 교사를 지내십니다. 48년경에 교사를 지내시고 하는 시절입니다. 자, 통영혈압사중주단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요 1947년 사진인데요. 물어보니까 전현건 여기 관장님 이야기해 주시대요. 이게 전현님 선생님 스튜디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뭐 통영혈압사중주단인데 자, 왼쪽에서 2번째 첼로가 유이상입니다. 오른쪽에 2번째 있는 바이올리스 사람 이름이 최상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분하고 이제 동백님 사건 때 저분 때문에 유이상 선생님이 또 옥고를 치르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저분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48년부터 52년까지 통영 부산 등지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결혼식이 50년에 벌어집니다. 왜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혼식이 벌어지자마자 곧 후에 6.25 전쟁이 터집니다. 자, 보세요. 신랑 윤희상이고 신부 이수자입니다. 그때 사정을 이야기해보면 윤희상 선생님은 말 그대로 한 남자가 갖춰야 될 가장 악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결혼할 때. 첫째, 서자 출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서자 출신이고. 2번째는 뭐냐 하면 폐결핵이 경성제국대학병원에서 났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악화돼가지고 3기까지 진행됐습니다. 당시 폐결핵 3기면 암 3기하고 동급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심장병을 고질적으로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집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몰락했고 막내 누이 데리고 부산 사범학교 음악선생님 하면서 사택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 이수자라는 분을 만납니다. 그때 이수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이도 10살 아래고 이화여대 출신이고 그리고 부산 사범학교 국어선생님이시고 집도 부유하셨고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굉장히 갖춘 거는 다 갖춘 분이셨는데 윤희상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수자 여사님 집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여사님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여기 사셨는데 큰오빠가 이제 가장 역할을 했는데 큰오빠가 유도 관장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난 뒤 폐결핵이 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수자 여사를 불러가지고 수자 너는 그 친구 만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더라. 금지옥엽처럼 이렇게 키운 너를 갖다가 저렇게 폐결핵 감사하게 보낼 수는 없다.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모 되시는 분이 저리 둘이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찌 말리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에 올인하게 됩니다. 여사님이 이제 전공이 중요합니다. 이 여사님 전공이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선생님 건강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사님이 참 재밌게도 이화여대 의학부에 입학했다가 어데 여자가 무슨 의사 하느냐 그래가지고 문과로 3학년 때 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어선생님 하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의학부에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 문제 이런 데서는 간호사에 준하는 그 정도 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모든 건강 문제를 부인에게 의탁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이상이라는 분에게는 여사님, 미수자 여사님을 만난 게 굉장히 인생의 행운입니다. 저분이 없었더라면 아마 몇 번 고비를 넘기셨을 거예요. 아마 건강 문제로. 결혼하자마자 한국 전쟁이 터집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때 부산고등학교 교사로 계실 때인데 전시작곡협회 조직하고 한국작곡협회 회원으로 이렇게 활동하십니다. 끝에 있는 오른쪽 끝이 유이상입니다. 나머지 분들 한국 작곡가들입니다. 자, 성북동 시절 53년에 그러니까 48년부터 52년까지 통영 부산 등지에서 교직 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들 뭐 메모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듣고 잊어버리세요. 여기 다 적혀있고 연모 자전 다 있습니다. 대신 오늘은 이제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자, 유일하게 제가 이 시절을 좋아해요. 선생님이 성북동에 이제 53년에 이주를 합니다. 휴전협정 체결되자마자 그때 딸이 있었고 그때 둘째 아드님은 그때 임신을 한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전쟁이 끝나고 이제 청운의 뜻을 품고 서울에서 올라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얼굴이 막잖아요. 인생의 유일한 시절이에요. 53년부터 56년까지. 56년에 프랑스가 떠나시니까 그 3년이 저를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이 사모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모님은 지옥이었다. 선생님은 저렇게 밝으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한 명이 밝으면 한 명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성북동에 살 때 양정고등학교 음악선생님 하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 양정음악선생님 빨리 그만두세요. 그러고 이제 덕성여대 음대, 기타여대 음대 강사로 나가십니다. 자, 강사로 나가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고등학생이 마실 때는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백혈액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담배 하면 안 되는데, 집 앞에 바로 여기서 저기 끝에 있는 그림 정도 거리에 골목 하나 건너에 대주가인 시인 조지훈이 살았습니다. 조지훈 선생님은 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죠. 48에 돌아가십니다. 술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바로 집 앞에 한 10m 거리에 삽니다. 길 건너에.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지훈을 처음 본 게 둘째를 임신해가지고 임신 8개월 때 그때 통금이 있었습니다. 통행금지가 12시부터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그 통금을 못 내리니까 술 먹다가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11시 반쯤 되면. 11시 50분에 둘째를 임신한 8개월 때 집 앞에 떠들썩하더랍니다. 노래 부르는 소리 들리고. 그래서 힘든 몸을 일으켜서 11시 45분에 나가보니까 윤희상, 조지훈, 플러스 여사님 학교 다닐 때, 예하년 다닐 때 지도교수 플러스 2명이 한 5명 정도가 웅성거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술을 한 잔 더 해야 되겠다. 당신 집에 들어가서 콩나물 끓이고 막걸리 좀 받아오소. 임신 8개월 된 몸을 이끌고 밤 11시 40분에 술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너무 인간적인 시절이었더니 회고되는 시절이 53년부터 56년까지입니다. 성북동 시절인데 그때 그 우정의 결실로 탄생한 게 고대 교가입니다. 고려대학교 교가가 이름 조사해보면 조지훈 작사, 유희상 작곡입니다. 조지훈 선생님이 1920년생입니다. 유희상 선생님은 4살 아래입니다. 두 사람이 막걸리를 퍼마시고 있다가 그 유희상 선생님은 절대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조지훈 때문에 이제 술은 좀 드셨다고 합니다. 갑자기 조지훈 선생님께서 아유 선배님 학교가 해방된 지가 이렇게 오래되는데 아직도 학교 노래가 없다. 제가 작사할 테니까 선배님 작곡하세요 해가지고 고대 교가 탄생합니다. 그것도 우정의 결실입니다. 또 재미가 있는 거는 이 유희상 선생님 일생에 있다 보면 숫자가 재미가 있어요.
성년월일도 1917년 9월 17일입니다. 1917년 9월 17일. 암명이 좋죠. 이중섭 생일도 재미가 있습니다. 제가 특수로 올라가 보니까 이중섭 2016년에 100주년인데 이중섭은 마이너스 1하면 됩니다. 1916년 9월 16일입니다. 자, 17년부터 95년까지 78년 생애를 사십니다. 그걸 반으로 나누세요. 39년은 대한민국에 사시고 39년 이렇게 39, 39. 숫자가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재미가 있는 건 조지훈 생일입니다. 조지훈 생일은 우정을 나누었는데 조지훈 생일 언제 돌아가시느냐 하면 동백림 사건으로 잡혀오셨을 때 옥사를 하실 때 68년에 조지훈 생일이 돌아가세요. 참 지인들의 숫자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고대 교가 탄생하는 그 시절인데 그 시절에 제 인생에 큰 행운을 맞이합니다. 자, 서울시 문화상 수상입니다. 1955년 30대 후반에 서울시 문화상을 받으시는데 작곡 분야 최초로 받으십니다. 지금은 이 상이 위상이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시절의 상은 지금 서울시 문화상이 아니라 지금 제가 비유하자면 호암상이죠. 호암상 삼성재단에 그 정도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상입니다. 이걸 작곡 분야 최초로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 상금 10만 원입니다. 큰 돈입니다. 상금 10만 원을 갖다 합학가치로 환산하면 부동산으로 환산하면 종로 팔판동에 단독주택을 하나 살 돈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그 돈을 거머쥐었으니까 겸성한 남자 같았으면 여보 이제 고생 끝났다. 로또 됐다. 그때 왜냐 사모님은 전업주부였어요. 결혼하자마자 아들 딸 키우고 힘든데 자 고생 끝났다. 이제 좀 행복하게 살자 할 텐데 10만 원 돈을 지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사님한테 직접 최근에 물어봤어.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이제 겨우 전쟁 때 그저 집안에 좀 기틀을 잡을 때인데 10만 원 받고 그때 유학을 가야 되겠다. 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보 좀 앉아보소. 선생님 말을 꺼내기 힘들었든지 할 말이 있어야 갔더니 유학을 갔다 와야 되겠다.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한 번도 유희산 선생님 이야기하는 반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잘 다녀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0만 원으로 유학비가 모자라는 겁니다. 집을 팔아야 됩니다. 그 집도 유희산 선생님 상관. 아까 집이 몰락했다고 했잖아요. 여사님 오빠가 피아노를 하나 사줍니다. 결혼 선물로. 그 피아노가 집안제 같은데 그 시절에는 그 피아노를 팔아가지고 성북도에 집을 샀어요. 그 집은 그러면 여사님 쪽 돈으로 산 겁니다. 그죠? 자, 집을 팔아야 됩니다.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 상금 10만 원도 유학비로 들어가야 되고 집도 팔아야 된다. 그죠? 세 번째로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리고 부인 오빠의 돈을 빌립니다. 그 돈을 그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혼자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럴 수 있겠냐 해서 여사님이 알겠어. 내 생활을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서 열심히 공부하고 빨리 돌아오세요. 왜? 3년 유학을 갔다 그때는 결심하셨습니다. 프랑스 유학을 3년 결심하시는데 자, 선생님 떠나시면 됩니다. 여사님은 집도 없고 직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아들, 딸 데리고 부산 초량동에 형부가 소유하는 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집 아래채 방 2개를 무상으로 임대합니다. 거기서 아들, 딸을 키우시면서 부산 남여중 국어 선생님으로 복직을 하세요. 그 월급을 가지고 5년간 유학비를 송금합니다. 61년까지. 그리고 아들, 딸을 키우고 선생님하고는 사모님하고는 5년 후에 독일에서 합류합니다. 5년간 한 번도 못 만납니다. 왜? 비행기비가 없으니까. 아들, 딸하고는 8년 만에 만납니다. 63년에. 8년을 한 번도 못 만납니다. 그때는 비행기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때는. 자, 그걸 보면 여러분들 이제 좀 짐작이 되시죠? 일본 유학이라든지 유럽 유학이 결코 경제적으로 유복해서 간 게 아닙니다. 정말 치여짜서 간 겁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자녀들이 아빠 얼굴을 8년간, 5년간 못 보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던 유학 결심입니다. 근데 유학을 떠나실 때는 굉장히 소박했어요. 목표는 3년간 프랑스 유학입니다. 그때 유학한 목적이 뭐냐 하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요. 한국에 현대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기도 작곡 공부를 할 때 현대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너무 크게 어려웠다.
내가 프랑스에서 3년간 유학을 했어. 현대음악을 제대로 배워와서 한국에 보급하겠다. 내 후배들에게는 절대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유학을 가십니다. 가시면서 이렇게 환송회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건강, 즉 폐결핵, 심장병, 이 나이 40, 그리고 가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부인에게 떠넘기고 혼자 간다. 그때 환송회던 사람이 뭐 윤영화 선생, 이형렬 선생 그런 분들이 이제 윤형 잘 갔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파리에 도착하는 순간 나는 한 점의 모래알일 것이다. 내가 한국에서는 뭐 작곡가다 뭐라고 돌아다니는데 파리에 딱 떨어지는 순간 모래알보다 못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양념 모래알로 끝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한국 현대음악을 위해서 내가 공부 제대로 하고 있다. 그리 떠납니다. 그때 이제 윤용화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윤형 절대 윤형은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공부 열심히 해서 빨리 돌아오소. 그렇게 하면서 환송회를 하고 사모님하고 아들 딸들은 그 환송회 모임도 끼지도 못하고 뒤에서 이제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이제 2주에 걸쳐서 파리에 도착합니다. 그때 파리까지 가는데 2주가 걸렸다 하다 보니까 2주에 걸쳐서 파리에 도착합니다. 맨 왼쪽이 윤희상이에요.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뭐냐, 나이가 40입니다. 학생으로 취급이 안 됐습니다. 학생은 23살 정도에서 아마 끝났을 때입니다. 40살이었기 때문에 학생이면 학비가 많이 면제되는데 학비 면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밥도 많이 굶었다고 합니다. 편지에 보면. 여기서 보면 국비학문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국비학은 음악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고 정말 사비로 가셨고 철저히 어려웠어요. 그 편지 보면 사모님도 부산 남녀중에서 교사를 하시면서 그 급여를 성공하는 게 조금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며칠 급여가 안 오면 굶어야 되는 시절이에요. 그런 식으로 파리에서 보냅니다. 굉장히 힘들게 보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파리 한인회 회장을 하십니다. 이게 재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해방되자마자 선생님께서 사실은 부산 대원리에서 고아원 원장을 하셨어요. 부산시립 고아원 원장을 하셨습니다. 그 음악가로서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파리 가서 그렇게 어렵고 배도 좁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파리 한인회 회장을 맡으셨어요. 나중에 독일 가도 저런 걸 또 맡게 됩니다. 그건 천성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파리에서 떠나야 된 거는 아까 학비도 어려웠지만은 다른 이유는 뭐 좀 좋다요. 파리 국립고등음악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보수적이고 그리고 현대음악을 보려는 그런 실험들, 그런 전위적인 실험들이 많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독일로 건너갑니다. 오른쪽이 윤희상이, 왼쪽이 뭐 슈브라 실리 교수인데, 지도 교수인데 나이가 비슷하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40살에 가시기 때문에 교수님 나이가 그리 차이가 안 났습니다. 슐링 교수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보리스 블라우라는 저명한 작곡가한테 배웁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셨죠? 여기 책도 여기 봄날에서 냈더만 최정호 교수님, 울산대 석자 교수님 그 언론이 동아일보 주필진에 최정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윤희상하고 같이 있다고 합니다. 윤희상 선생님은 베를린에 계셨고 자기도 베를린 자유대학에 철학 박사학위 할 텐데 한국에서 대학 강사를 하고 가셨는데 그때 베를린에서는 대학생으로 시작하셨어요. 처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도 큰 결심입니다. 처음부터 깨끗하게 배우고 싶다 한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40살 만학도로 그렇게 대학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공부하셨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메인 포인트입니다. 그 사진 설명도 하나 있을 거예요, 보면. 한번 보세요. 59년 다락슈타트 설명 한번 보세요. 맨 왼쪽이 백남준입니다. 백남준. 사진이 지금 흐린데 백남준 선생님이시고 그 옆에가 윤희상. 저쪽이 노무라 요시오라고 일본 사람입니다. 맨 오른쪽이 하얀 옷이 존 케이지입니다. 존 케이지. 존 케이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4분 43초 해가지고 피아노 앞에 나와서 4분 43초 동안 앉았다 들어가신 분 있죠. 그분입니다. 말 그대로 다름슈타트는 도시인력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다름슈타트 현대음악제 또는 다름슈타트 학위 강습에서 말 그대로 전위적인 실험의 용광로입니다. 엄청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실험을 주도했던 사람이 맨 오른쪽에 존 케이지예요. 그죠? 존 케이지고, 그때 슈토하우젠 같은 사람들이 실험을 주도하는데, 자, 제가 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스님이 통념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림을 예술 세계에서 채택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진이 중요한데요. 자, 내가 유이상하고 백남준 두 사람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정반대 인물입니다. 이 백남준 스님도 세계적인 거장이고 유이상도 세계적인 거장인데 두 사람은 배경에서나 세계에서나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전혀 닮은 점이 없습니다. 자, 그때 실험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존 케이지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편지 한번 보세요. 여기 제가 하나 뽑아놨죠. 여기 다른 시사도 50분 하면 편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어제 존 케이지 연주를 들어서 멜로디도 없고 그죠? 금방 몇 개 뚱뚱 누르고 팔꿈치로 금방 뚱 치고 장구 치는 스파더로 치고 뚜껑 내렸다 닫았다 하고 연주가 옆에 라디오 틀어놓고 그래서 말 그대로 관객들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그런 연주를 하고 있는 게 존 케이지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많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편지에 보면 나는 도저히 이런 괴짜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가기도 싫다는 겁니다. 돈을 산더미로 준다고 해도 나는 이런 음악 못하겠어. 그런 편지를 쓰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백남준 군은 머리도 명석하고 해가지고 이런 류의 음악을 잘 따라가는 것 같다. 그리고 결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류의 실험적인 음악은 존 케이지와 백남준 군에게 맡기면 좋하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테마입니다. 자, 백남준 선생님은 유인사하고 배경이 절반 안 돼요. 굉장히 기영에서 보 출신입니다. 마석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도쿄대 미대 출신입니다. 말 그대로 도쿄대 미대에 있을 때 이런 아방가르드, 전위음악, 전위미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체득하고 유럽으로 건너간 겁니다. 그리고 존 케이지를 만나자마자 자석처럼 달라붙어 버립니다. 익히 익숙한 세계였고 말 그대로 한국에서 예를 들면 다 공부하고 그 세계를 유럽에 갔더니 익히 내가 익숙한 세계구나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존 케이지를 만났을 때 백남준은 존 케이지는 나의 스승이자 나의 친구자 형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그리고 존 케이지도 백남준을 굉장히 아낍니다. 두 사람이 우리 파트너십을 가지고 연주도 많이 하고 많이 했어요, 작업을. 그런데 유이사 선생님은 공부를 한다고 했지만 오사카 학교 그거 좀 주경 양복 좀 하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뭐 독학 활동하면서 말 그대로 음악 선생님 하시면서 40살까지 대한민국에서 보내고 건너간 겁니다. 이런 류의 실험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40살 돼서 갔기 때문에 머리가 굵어져서 갔습니다. 이런 류의 실험을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에 보면 여보 나는 저런 괴짜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도 없어. 그리고 내 성정이 저런 괴짜들을 받아들이기에는 그죠? 싫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선생님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야기할 때 다큐멘터리 작가들이 몸에 맞지 않는 옷이지만은 이 존 케이지, 슈토하우젠 같은 그런 실험적인 음악을 따라가서 말씀에서나마 자리를 하나 차지하느냐 아니면 이런 류의 음악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을 길을 가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느냐 중대한 기로였습니다. 중대한 기로입니다. 근데 선생님 만일에 이런 류의 음악을 따라갔더라면 지금의 유인상은 없을 겁니다. 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백남준만큼 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가감하게 결단하시기를 내가 맞지 않는 옷을 입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내게 맞는 옷이 뭐냐라고 고민할 때 내 지도 교수 2명이 있다고 했죠. 아까 옆에 있는 실링 교수 말고 보리스 볼라라는 지도 교수가 있습니다. 전행한 작곡가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대요. 유인사 선생, 당신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시오. 그 말이 뭐냐면 뭔가 좋은 교수는 학생을 장하게 합니다. 그죠? 뭔가 이 사람이 좀 방황하고 있는 것 같고
길에서 이렇게 두 갈래 길을 놓고 고민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큰 걸 하나 던져준 겁니다. 이사 선생, 당신 속에 있는 것부터 출발하시오. 그럼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출발 못합니다. 그죠? 자, 이사 선생이 그때 통영을 발견합니다. 내 속에는 통영이 있다는 겁니다. 통영. 자, 우리 거기 사진을 만난 유인상 이 자료 맨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보면 맨 마지막에 그거 있죠. 여기 1994년 통영 시민에게 보내는 육성 편지 있죠. 그죠? 맨 마지막에 나는 충무에서 자랐고 충무에서 그 기중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모든 요소를 내 몸에 지니고 그것을 나의 정신과 예술적 기량에 표현해서 나의 평생 작품을 써왔습니다. 내가 불아파에 처리하던 38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충무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더 풀어보세요. 여기에 선생님께서 내 속에 뭐가 있느냐, 통영이 있었던 겁니다. 통영. 제가 그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좀 시간이 하도 빨리 흘러가지고 부산 평화영화제에 가면서 따님을 모시고 왔어요. 개막전 유인상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제가 휴게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유인상 따님 보고 유인상 선생님이 만일에 통영이 안 태어나고 좀 빗나가가지고 그제나 고생에 태어났으면 그제 고생 계시 용서하십시오. 그제나 고생에 태어났으면 지금처럼 큰 음악가 못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통영은 그죠? 한 400년, 500년 전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죠? 이 동아시아적인 요소가 굉장히 축적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길 만한 도시가 전국적으로 몇 개가 안 돼요. 경주, 뭐 전주, 그죠? 광주, 뭐 구여 정도, 그죠? 그런 도시 정도 비기니까 정말 동아시아적인 그런 요소들이 긴 시간에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통영에 축적되어 있는 동아시아적인 시간, 예술, 그걸 선생님께서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년에 생각하시듯이 통영에서 모든 요소를 내 몸에 지니고 유럽에서 내 실력을 가지고 그죠? 표현하는 게 유일한 음악입니다. 자, 이 갈림길에서 선생님은 통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 그 옆에 바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미술을 발견합니다. 미술. 한번 읽어볼게요. 유인상 선생님 편지 봅니다. 나는 요새 이 편지가 어디냐 하면 59년입니다. 딱 다름수ታት 나올 때입니다. 아까 그래서 편지. 나는 요새 미술가 몇몇 사람들을 사기해서 그림과 음악의 연계, 특히 작곡 기술상으로서의 추상 기법을 흡수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편지에서 얘기한 나의 특수한 작곡상의 연구는 자, 미술과의 접촉을 두터이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전남에도 많이 가보려고 하고 최근에 미술가들과 거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사석에 초청되어 나의 음악과 미술에 관련된 지론을 연출했더니 처음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의아했지만 나중에는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나는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신들은 음악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과거의 아름다운 시절의 추억,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사랑, 언젠가 읽은 적이 있는 소설, 그러나 그런 기억들이 아닌 다른 방식의 감상법, 즉 음악에서 울려나오는 멜로디의 선, 다학기의 강타와 가네나 조화로 우러나오는 색채로 말미암아 마치 어떤 공간에 모자이크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기묘한 성과, 색채와 크고 작은 각종 이상의 점들을 두뇌에 그리며 음악을 즐기는 부류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자, 선생님께서 이제 존 KGB의 음악을 따라가야 되느냐, 몸에 맞지 않은 옷을 걸쳐야 되느냐, 아니면 내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야 되느냐 할 때 딱 두 가지를 만나는 거예요. 통영을 발견하면서 이름의 길이 아닌 통영에 축적되어 있는 동아시아적인 색채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또는 그림, 그래서 현대미술입니다. 현대미술과의 관계를 가지고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이 아닌 시각적이고 회화적인 작곡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거기에
새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만 세계를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세계는 어쩌면 단순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단순해요. 그때는 그런 세계 자체를 갖다 시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완벽하게 체득하고 있던 서양적인 형식의 동양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갑니다. 그 콘텐츠의 대종을 이루는 게 바로 통영에서 축적된 동아시아적인 전통입니다. 유가적인 전통, 불가적인 전통, 특히 샤머니즘적인 전통들, 그걸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걸 서양적 형식이 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나무라는 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여기서 우리가 메인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세계 예술세계 출발점에서 통영, 그리고 미술입니다. 그죠? 그리고 김춘수하고도 똑같습니다. 백호, 사신도, 강서 고분에 있는 고구려백화입니다. 이거 보러 갔다가 험한 꼴 당합니다. 주작, 공항이죠. 이도 사신도에 있는 작품입니다. 자, 64년에 온마니 밤매훔, 말 그대로 불가적인 색채를 서양음악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걸 위촉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그 저명한 현대음악가인데 유희상 선생, 동양의 산사 분위기가 나는 음악을 하나 작곡해 주세요 했을 때 선생님은 저기 용화사 저를 떠올립니다. 거기 작품 노트에 보면 어릴 때 연등 체험도 했고 고요한 저기 용화사 올라갔을 때 그죠? 경내를 돌 때 그 느낌 그걸 그대로 집어넣은 게 온마니 밤매훔입니다. 이거 이해할 때 여러분들 유희상 음악 이야기할 때 그렇게 너무 어렵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 작곡 배경이 통영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러분들 온마니 밤매훔 하니까 뭐 좀 거창한 철학적인 요소 이전에 출발점은 어린 시절에 용화사, 연등처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유통은 이것도 중국 신화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유통이라는 사람. 자, 예약. 이게 존재합니다. 이 1970년 사진인데 원래 예약이라는 곡은 66년에 만들어집니다. 이 예약이라는 곡은 유희상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곡입니다. 이 예약이라는 곡을 가지고 선생님의 악곡 형식과 내용이 완결된 작품입니다. 이 예약이 나왔을 때 일본에 있는 비평가는 아시아 천년을 대표한다. 아시아 천년에 이런 천년적인 작곡가도 없었고 앞으로 천년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유희상 음악을 이야기할 때 예약은 유희상 선생의 음악이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완결된 형식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데입니다. 자, 동백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 잘 해놨는데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인 게 엊그제 그 법무부인 변호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재심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동백일 사건 재심 청구. 정치적으로는 2006년에 해결이 됐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 재심을 청구해서 판결문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작업에 들어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만났어요, 변호사들을. 1963년에 67년 동백일 사건이 터지기 전에 63년에 이 선생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자, 아까 우리 최상한이라는 사람 기억하라고 했죠. 최상한. 그래서 최상한 선생은 1918년생입니다. 그런데 유희상 선생하고 통영고등학교 동기동창 작곡가입니다. 충무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동경유학합니다. 그분이 6.25 한국전쟁 때 서울에 체류하고 있다가 잠시 폭격을 피해가지고 북쪽으로 피난을 갔는데 선이 꺼지고 맙니다. 그럼 내려오지 못합니다. 월북설도 있지만 납북설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해보면 그 충무교회 쪽에 헌금을 조사해보면 그 헌금을 그 납북되기 전까지 계속 내셨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세상은 거리가 멀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월북설보다는 납북설이 좀 무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유학을 가셨을 때, 자, 그때는 서독, 동독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서독은 대한민국하고 국교를 맺고 있었고,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북한하고 국교를 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서독 임시수도인 본에 있었고, 자, 북한 대사관이 동베를린에 있습니다. 동베를린. 그때 여러분들, 이 상상 이렇게 하면 가신 분들 알겠지만은, 베를린은 동독 꼭판에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평양 쪽에 있어요. 휴전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동독 꼭판에 있는 베를린을 딱 나눠가지고 서베를린은 수도, 동베를린 동독 소유입니다. 서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연합해서 가져가고 있었고 동베를린은 소련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서베를린에 음악대학을 놓으셨고 서베를린 거기서 작곡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은
장을 보러 갈 수 있을 정도가 있습니다. 서로 교통이 왕래되는 시절입니다. 자, 최상한 씨는 북에 있지만은 부인하고 아들은 전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저희 서베리를 유학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 활동하고 있으니까 최상한 씨 부인이 간청합니다. 선생님, 동베를린 북한 대사를 통하면 이 사람 가지고 앞으로 갈 수가 있답니다. 제 남편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잘 한번 좀 알아봐 주십시오. 어찌어찌 알아보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최상한 씨가. 그럼 내가 한번 만날 수 없겠느냐? 중마고를 한번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동베를린 북한 대사에서 그러면 친구도 만날 때 평양 한번 다녀가세요. 그 초청을 받고 부인하고 같이 한 3주 정도 북한을 방문합니다. 방문해가지고 그 친구를 만납니다. 사흘 정도 만나는데 만남의 시간은 굉장히 어색하게 끝이 납니다. 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희선 선생은 이제 호텔에서 최상한 씨가 3주가 머무르는데 끝나기 직전 사흘 전에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상한아! 이랬는데 상한 씨는 그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왜? 이거 좀 감시하는 분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어색하게 끝난 이유가 뭐냐면 최상한 씨가 유희상 보고 유희상이 너 하는 음악은 가짜야. 자본주의 사회 효과음악이야. 자본주의 사회 장식물이야. 너 그런 음악 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 하고 있으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열심히 작곡하고 이야기 발표됨으로써 세계적인 명성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동백림 사건이 1967년 터집니다. 194명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국내파들이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이유로 체포가 들어와서 수사를 해보니까 194명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유럽 유학생들 거의 전수조사하듯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천상병 시인 같은 사람이 아무개 씨한테 막걸리가 삥 떴다가 간첩으로 잡혀가죠. 간첩 불거지죄 잡혀갑니다. 너 왜 강아무개가 간첩임을 알면서 신고를 안 했냐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강아무개가 그 천상병 시인 서울대 경영학과 동기동창인데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재경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천상병 시인은 돈이 없는 시인이니까 강아무개한테 500원 내놔. 막걸리 값으로. 그 강아무개가 돈 없어 임마. 그러니까 너 임마 500원 지금 당장 안 주면 너 간첩이라고 신고할 거야. 실제 바로 그렇습니다. 농담과 함께 그 친구 500원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막걸리 상황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해보니까 너 그 친구 간첩인 걸 알면서, 간첩 아닙니다. 강아무개. 너 왜 간첩인 걸 알면서 신고 안 했니? 해가지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 진수사 많이 이루어졌는데, 유희상은 재미가 있는 거는 67년 당시에 서베르린에서 어떤 행사 가고 있는데 남자 두 명이 접근합니다. 선생님, 보원에 있는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예, 어떻게 되셨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편지를. 사바이 호텔까지 가셔서 편지 받아가십시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 생각해도. 그러니까 가봅시다. 사바이 호텔 갔더니 사바이 호텔에서 아니 지금 여기 친서가 없습니다. 보원에 있는 대사관에 지금 있습니다. 보원에 있는 대사관까지 갑시다는 거예요. 오늘 좀 어디 가야 되는데 아니 말도 갑시다. 보원에 대사관 옵니다. 보원에 오니까 편지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4년 전, 그러니까 63년 유희상 선생의 북한 방문은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유학생들은 다 잡아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냥 유희상 선생님도 조사하러 앉힌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늘 그 친서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사할 게 있어서 이렇게 대사관에 부른 겁니다. 혹시 북한하고 접촉하신 적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왜 갑니까? 했는데 그들은 4년 전에 북한 방문을 모르고 그냥 물어본 겁니다. 유학생들 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유희상 선생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 잘 안 돼요. 이분이. 그리고 북한 가서 친구 만나고 사신도 취재하고 하기 때문에 너무 당당했기 때문에 중앙정부 요원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신문을 한 겁니다. 선생님 북한 나와 접촉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놀랍니다. 당당하게 있습니다 하니까. 예? 있다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4년 전에 북한 갔다는 걸 상세하게 기술을 합니다. 이거 진짜죠? 농담 아니죠? 예, 진짜입니다. 제가 친구 만나러 북한 갔다 왔고 그 사진도 지자고 돌아왔습니다. 소화기를 듭니다. 근데 첩보용합니다. 큰 놈이 하나 걸렸다. 보면 자 대어 큰 물고기 한 마리 걸렸다. 지금까지 자체들 조사할 필요 없다. 이미 국제적인 민서를 얻고 있었어요. 그죠? 세계적인 음악까지 완전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큰 놈이 하나 걸렸다. 서울에서 진짜냐? 그래서 팩스로 그 당시 연락을 했겠죠. 압송하라 해가지고 본에서 함부르크에서 일본 동경 그리고 서울로 납치당합니다. 오자마자 중앙정보부 수사를 받습니다. 너 스스로 4년 전에 북한 갔다 왔다며 그때 뭐 했어? 소상히 써라. 그대로 썼습니다. 또 그대로 썼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진술을 뽑고 찍고 하다가 이 자식 봐. 이거 진짜 거짓말 계속하고 있네. 진실을 이야기하고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고문이 시작됩니다. 물고문부터 시작해서 온갖 법을 다 봤습니다. 그때 그래 하는 말 그 선생님 쓰는 글 보면 사람 무릎 꿇리고 바지로 똘똘 감아가지고 고기만 놔두고 거기다 이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책상 2개를 갖다 이렇게 세우고 그 사이에 사람을 통닭처럼 깬 막대를 딱 걸치는 그런 사람이 통닭처럼 걸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얼굴에 손을 뒀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 바로 기절해버립니다. 물 부자마자. 그럼 의사가 바로 뛰어와야 됩니다. 주사를 나가 깨웁니다. 또 물고문. 며칠째 그런 고문을 받다가 선생님께서 드디어 죽을 때가 왔구나 싶어서 이제 완전히 칼질한 상태에서 책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답이 뭡니까? 불러주시면 그대로 쓰겠습니다. 불러주는데 쓴 게 뭐냐면 나는 북한의 공작원이답니다. 그 원하는 조서를 받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수사를 나갑니다. 나갈 때 선생님이 이제 내가 내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내 양심을 전환할 수 없구나 해가지고 그때 요즘은 그 유리잔들이잖아요. 좀 큰 유리잔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두툼한 거 그때. 거기 지도실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자백서를 받고 나간 그 사이에 머리를 칩니다. 그 지금 이게 모자가 아닙니다. 다들 이게 뭐 재수를 쓰고 있는데 뭐 모자가 아니라 붕대입니다. 머리를 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걸 갖다가 찍어 적은 게 뭐냐 하면 흔들하게 피가 바닥에 적은 게 벽에다가 요원입니다. 나의 아들아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 그걸 적고 쓰러진 걸 수사관들이 뛰어들어와서 발견해가지고 임원동에 있는 병원으로 급히 옮기면서 수술받고 목숨을 건집니다. 근데 조금만 늦어도 목숨이 괴로울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은 말 그대로 형사소송법상 무효인데, 자, 검찰은 이 재판까지 중요합니다. 여기 두루뭉실하게 알면 안 돼요. 검찰은 간첩죄 플러스 방공법 위반입니다. 방공법은 국가보안법입니다. 간첩죄 말고 북한 간첩을 했다는 뜻이고 방공법이 뭐냐 하면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북한에 가다는 겁니다. 그 둘 다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방공법 위반 플러스 그 간첩죄로 사형을 구형합니다. 재판부는 둘 다를 인정합니다. 1심 재판부는 간첩죄도 인정했고 그 허위자백을 자백조서 인정했고 방공법 위반 인정해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자, 검찰도 항소하고 피고인도 항소합니다. 검찰은 왜 사형을 안 때리고 무기징역 때리는 얘기입니다. 항소했고 피고인 측은 방공법은 몰라도 간첩은 아니다.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그 시절 재판부 때도 간첩죄를 삭제합니다. 간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 시절 그 서슬프는 재판부 보기에도 간첩죄를 삭제하고 중앙정보부에서 엄청난 압력을 넣었지만은 재판부 분들이 용기를 내셨어요. 간첩죄를 삭제했고 방공법 위반은 이분도 인정하셨습니다. 그 방공법 위반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삭제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간첩죄 삭제. 그러나 방공법 위반은 인정. 자, 또 검찰이 항소합니다. 왜 간첩죄를 삭제했느냐? 그 검찰은 간첩죄 플러스 방공법 위반으로 사형을 때려달라고 3심 재판부에 상고합니다. 그 3심 대법원에서도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공법 위반만 인정해서 징역 10년형으로 감형합니다.
그걸 보시면 이미 그 시절 재판부도 유인상을 간첩죄는 다 삭제했습니다. 이걸 많이 오해하세요. 그 시절에 간첩죄를 인정했다 해가지고 그리고 2006년에 국정원을 재조사할 때 간첩죄를 벗은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시절 재판부는 2심, 3심에서 이거는 간첩 아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삭제했고 방공법 위반만 인정해서 2심에서 징역 15년, 최종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팩트를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유인상이 2006년 이전에도 간첩 혐의를 받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들 그래요.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2006년에 재조사가 돼가지고 간첩 혐의를 벗었고 그전에는 간첩죄가 인정되었다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2심 재판부, 3심 재판부는 간첩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공 위반은 피고인도 인정했습니다. 왜?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팩트니까. 그죠? 그것 때문에 징역 15년, 그다음 10년으로 감형된 겁니다. 정확하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사모님이에요. 사모님도 그때 잡혀와가지고 집행유예 받습니다. 그때 떠나십니다. 저기 사진 참 아름다운 사진인데, 가운데, 뭐죠, 가운데. 저 교도관 분은 항상 나와야 돼요. 저 교도관 출연해야 됩니다, 이제. 재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감방에서 작곡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유인 선생님이 독일에서 이쪽 가는 걸 쓰고 싶다. 지금 시간이 없다 했더니 지우개를 8개 이어주고 연필 8개 악보도 해달라 했더만 지우개 1개, 연필 1개. 그것도 암호가 지우개에 들어있는가 싶어 조사한다고 한 달 걸려서 넣어줍니다. 그걸 가지고 작곡을 한 게 나비 민망인 이거는 이제 뉴른베르크 오페라 극장에서 31번의 커튼볼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고리 스트라빈스키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 181명이 유인상을 석방하라. 그리고 독일 정부가 났습니다. 유인상을 석방하지 않으면 그때 수독 정부죠. 외교관계를 단절하겠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수독하고 친했잖아요. 많이 오전됐고. 그래서 이 수독 정부의 압력,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압력 때문에 유인상이 2년 만에 정부 유식군에 석방됩니다. 석방돼서 한국을 떠납니다. 이 사진 보면 베를린 공항인데요. 이분이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이 딸, 아들 유인상인데 재혼했느냐? 그 사모님이십니다. 사모님이 재혼하신 거 아니고 이수자 여사님입니다. 그 한국에 계실 때보다 너무 세련되지셔가지고 많이 오해를 하십니다. 오페라 신청. 자, 71년에 독일국제를 시작했고 71년 미넨 올림픽 때 요것도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박사논문을 썼는데 아무리 미넨 올림픽을 대답봐도 이게 안 온다는 겁니다. 그분을 이야기할 때 올림픽 때 마스게임 있죠, 마스게임. 그 대운동장에서 하는 거 그걸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거 아니고 오페라 개막 그 미넨 올림픽 개막 전날에 바이에른 미넨 오페라 극장에 있어. 개막 축전 오페라로 연주됩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미넨을 찾아야 되지 오페라를 찾아야 되지 운동장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큰 명성을 얻어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1969년에 추방된 이후로 3번 대한민국에 초청을 받습니다. 1973년에 초청을 받았는데 오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 김지아 투옥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세계에서 내가도 세계적인 지성들이 침묵했으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저 두 사람이 잡혀있는데 내가 침묵하면 두 사람은 사형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김지아, 김대중 구명운동의 시작하십니다. 그 때문에 한국 귀국은 좌절됩니다. 자, 광주 영원 이것도 81년에 작된 것이고 그때 광주 현장을 보고 우호적 홀리거, 자, 베를린 예술대 선생님은 이제 하노버 강사 그리고 베를린 예술대에서 개근 교수가 87년까지 77년부터 87년까지 베를린 음대 정교수를 지냈습니다. 세계에서 사실은 교수직에 대해서 미련이 없었으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7년째 위쪽분이 밀려 있었어요. 그런데 베를린 음대에서 상고 철회해가지고 한 10년간 정년퇴임할 때까지 정교수를 지냈습니다. 한, 중, 일 플러스 해가지고 독일, 루마니아, 그리스, 캐나다, 미국 12개국에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이 왔고
전 제자들을 국제 콩쿠르에 입상시켜서 졸업시켰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현대학의 주류과학 유이상 베르니아과들입니다. 한국은 딱 제자 4명이에요. 그 4명 중에 3명이 서울대 교수를 지냈죠. 강석희 교수, 백병동 교수, 김정길 교수. 한 명은 뉴욕에서 목사님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지도급 인사들을 많이 길러내셨습니다. 그때 87년에 정년퇴임 할 때 베르니아에서 종신교수제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시간이 없다. 지금 너무 많이 밀려있고 작곡이. 그리고 나도 에너지가 옛날같이 안 해가지고 학생들을 그리 많이 지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종신교수는 거절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중요하죠. 1987년에 선생님께서 이제 70살 됐을 때 폐결핵, 심장병, 당뇨, 고문 후유증을 앓고 70 넘어서 오래 살았다.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내 살아있을 때 남과 북이 휴전선에 모여서 음악회 하자. 휴전선 음악회는 이리저리 해서 실패하고 90년 2년 후에 남북 음악 교류가 성공합니다. 황병기 교수님 여기 있네. 황병기 작년 돌아가셨죠. 황병기 교수님이 그런 남측 악단 17명이 그때 신문사에서는 중앙, 동아, 한겨레 3명 플러스 해가지고 17명이 분단 45년 만에 최초로 민간다지로는 판문점을 통해서 평양 가서 5일간 공연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서울 송년음악회 평양 악단 33명이 판문점을 통해 내려와서 이틀간 공연하고 돌아갑니다. 그 준비 현장을 이 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평생 선생님 하신 일 중에 가장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즐거웠고. 자, 정리합시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겁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 3번 올 기회가 있었다고 했죠. 아까 73년에 한 번 올 기회가 있었는데 김대중 석방운동을 하는 바람에 기후 실패합니다. 81년에 기후 요청을 받습니다. 올림픽 준비하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제일 특사가 많이 왔다고 합니다. 허삼수 씨라고 들어보셨죠? 허삼수. 예, 그 실세였잖아요. 삼허. 그런 분들이 직접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부에 초청을 했는데 유이상서 이렇게 합니다.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뭡니까? 광주에서 벌어지는 그 현장을 나는 독일에 있는 TV, 라디오로 생생히 보고 들었다. 내가 기부하기 전에 양심에 걸리는 건 뭐냐 하면 그 사태가 아무런 사고도 없이 지금 이렇게 봉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상주가 되어서 위령제를 지내면 기부하기도 했는데 그게 뭐 위령제 지낼 분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위령제가 없었고 기부가 좌절됩니다. 마지막 94년입니다. 예문화재단에서 유이상 음악제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서울, 광주, 부산에서 그때 기부하시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미륵산에 있는 저 선산 가서 벌초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그때 유이상 선생의 유일한 조건이 뭐냐 하면 매개회복을 해달라는 겁니다. 억울하게 내가 동백미 사건에서 간첩 누명을 쓰고 했는데 그 누명을 벗겨달라는 겁니다. 이게 딱 하나의 조건이었는데 정부에서는 누명을 벗겨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편지에 보면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유수환에서 책에도 그때 인용식이 나왔는데 이홍우 총리 명의로 이홍우 통일부 장관 명의로 동백림 사건으로 조국에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를 종용받습니다. 그 사과를 종용받아서 선생님이 격노합니다. 이 선생님이 억울하게 사람을 끌고 와서 간첩으로 만들어 놓고 그 후유증을 있는데 10년이 넘게 걸렸다. 그런데 어떻게 거짓 사과를 하란 말이냐. 내게 해보시지 못하는 거죠. 이건 안 된다. 그래 아무리 가고 싶은 조국이지만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호히 사과를 거절하셨고 다큐멘터리 보니까 15호석에서 배를 타고 저 욕지도 보행까지 와서 뱅뱅 돌면서 저게 내 고향이다 하고 다시 일본을 거쳐서 그 독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돌아가십니다. 그게 대한민국과의 관계입니다. 그 귀국할 기회가 3번 있지만은 전부 다 좌절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한 83년경에 유이상 선생에게 이렇게 제의가 들어옵니다. 윤 선생, 우리가 연구소를 만들어주고 하면 방문해서 제자들을 양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한참 숙고를 하다가
3가지 정도 조건만 맞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3가지 조건이요. 첫째, 정치 활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북한의 정치 활동은 노동당 가입을 말합니다. 절대 노동당 가입을 권유하지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 제가 확인했는데 그때 변호사들하고 같이 재심 청구하면서 그 유인선 음악연구소가 있고 그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숙소가 있습니다. 좀 묵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숙소에는 아직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못 달게 합니다. 안 달려 있습니다. 그 시절에도 그 유인선 선생님 머무는 숙소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를 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치하고는 거리가 나는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당까지 권유하지 말고 내 머무는 숙소에는 북한 최고 권력자들 초상화도 달지 마라. 그걸 관철시키고 지금도 안 달려있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회주의 음악 배운 적도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당신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음악이라고 욕하는 서구의 현대음악이다. 그거 가르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관철시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숨어서 일이 안 가고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방문한다는 겁니다. 그 3가지 조건을 철저히 지키면서 선생님은 방북에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건 북한에서 별로 좋아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죠? 노동당 가입도 안 했고, 최고권력자 총합 못 알게 하고, 그죠? 서구 음악 가르치고. 북한 사회에서 어찌 보면, 선생님께서, 그리 편하게 지내시지 못하셨을 겁니다. 왜? 그 조건을 셋 다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쪽,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인사가 요구할 때 항상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은 북한 들라돌이 사람이다. 거기서 끝이 나요. 북한에 가서 이 사람이 어떤 조건을 하여서 어떻게 활동했느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런 철저히 3가지 조건을 갖다 지키면서 방송을 했고, 그럼 거기서 뭘 하고 싶었느냐,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과 북의 정치 지도자들은 사실이 많기 때문에 서로서로가 적대적이잖아요. 남과 북 사이에 설 수가 없다. 남과 북의 중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건데, 그러나 예술가는 사실이 없고, 그렇죠? 정치적인 야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과 북 사이에서 뭔가를 소통하게 하는데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말 그대로 70년대를 쓸 때 권민주 통일음악회 그리고 서울성경 음악회를 준비하시고 그걸 실행시킨 겁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동백일 사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지시를 알게 됐잖아요. 그때 이미 간첩죄를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 북한을 방문했지만은 철저하게 농담 가입도 건도 못하게 했고, 그죠? 정신이 중립을 지켰고, 그리고 서구 현대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남북 음악제 같은 이런 걸 준비시키다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방북 활동에서 했던 내용의 콘텐츠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단지 북한을 갔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갖다 매도하고 그런 데서 좀 많이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 인생이 좀 종착역이 가까이 옵니다. 이때 법인적 통일음악회 아까 말한 대로 황백이 교수님이 평양을 방문한 겁니다. 17명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황 선생, 이리 와보소. 왜요? 하니까 어전 실수하면 넌 당신 남쪽으로 못 내려간다. 어전 이번에 작년에 그 2018년 판문점 회담할 때 어전 실수는 아닌데 재밌는 게 있었는데 조영필 씨가 좀 이 악수할 때 노래 부르고 가지고 이랬다고 나타나겠잖아요. 2018년에도 근데 90년입니다. 기자분이 3번 올라가셨어요. 동화 중 한결에 다 찍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어전이 실패하면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 선생님이 지금 너무 급해가지고 당신한테 어전 설명할 기회도 없다. 내 하는 대로 해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 하는 대로. 알겠습니까, 선배님? 자, 6,000명이 그때 이게 6.15 문화회관에 6,000명이 모였습니다. 환영 인사들이 그때 6,000명이 앉아 있는데 김정은 씨 할아버지 알죠? 누군지 김정은 씨 할아버지 지금 김일성이죠? 그 김일성 주석인데 그 사람이 인사만 하기 들어오더랍니다. 황교익 선생님 자서전이 남아있어요. 전부 다 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딱 일어나는데 황교익 선생님이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딱 옆을 보니까 유 선생님 앉아있다. 그래서 앉아있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정도로 배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벌떡 일어섰으면 우리 기사들이 찍혔으면 그 굉장히 남에 내려와서 곤란을 겪습니다. 얼마나 그 발을 망설이게 했겠습니까 그게. 그러나 유 선생님 안 일어나더랍니다. 그는 뭐냐 남쪽에 있는 사람들 배려해가지고 안전하게 내려가시고 그 정도까지 배려해서 이렇게 행사를 치러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황백이 스님 자서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동국 60년에 보면 나는 이 사람을 3번 만났다. 70년대 유럽에서 한 번, 80년대 초반에 네덜란드에서 한 번, 그리고 90년대 남북음악제 때 평양에서 만났다. 80년대 네덜란드에서 만났을 때 윤생님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그리 좋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유럽 와보니 너무 좋네요. 예술관이 이렇게 대접해 주는데 유럽밖에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최고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선생님?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랬더니 이 선생님, 강 선생 유럽이 나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어떻게 대한민국만 하겠어.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예술가라는 게 아주 이기적이에요. 엊그제 내가 지난번에 서울문화투데이 보니까 그 뭐 저명한 그 현대 예술가인데 런던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자기가 두 번째 나왔잖아요. 두 번째. 첫 번째 안 놓고 그 단체전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한국 안 오겠답니다. 섭섭하다고. 자기를 두 번째 세웠다고 이렇게. 거기 보통 예술가들이에요. 그런데 고문을 받고 사회구행까지 받고 핸드폰과 하고 유럽보다는 대한민국이 훨씬 좋다. 그걸 보고 황교익 선생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유일상 대사들은 서울대 교수들은 절대 안 나와요. 서성이 궁지에 몰려도 입 다뭅니다. 왜? 혹시나 나한테 뭐가 튈까 싶어서. 황교익 선생님 그렇지 않아요. 항상 당당히 나와서 MBC든 뭐 KBS든 유일상 이런 사람이다. 이 대인입니다. 황교익 선생님. 그런 소유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유일상에 대한 경험입니다. 자, 대공로 혼자 바이스리가 그 유일상에게 88년을 받고 자, 화염소리 천사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93년. 또 숫자가 등장합니다. 1917년 9월 17일 78 나누기 39, 39 마지막 숫자는 뭐냐면 이 화염소리 천사가 언제 끝이 나는가 하면 자, 95년 11월 3일 돌아가시는데 자, 돌아가시기 1년 전 생일 1994년 9월 17일 날 마지막 마디를 찍습니다. 그러고 난 뒤는 몸이 안 좋아서 작품을 못합니다. 이거는 윤희숙 씨라고 뭐 저명한 스포라노 그분이 일본 산토리 홀에서 마지막 그 작곡가가 없는 무대로서 초연됩니다. 그러고 난 뒤 이제 선생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자, 95년에 돌아갑니다. 그때 괴테상을 받는데 괴테 메달 딸입니다. 윤여정입니다. 아주 예쁘죠. 그때 이제 병상에서 못 일어났어요, 주인이. 큰 상을 받는데도. 그 따님이 대리해서 괴테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날 돌아가셨고, 유언이 뭐냐 하면요, 제발 좀, 여보, 나는 반드시 대한민국 통일당에 네 과연 묻혀야 된다는 거예요. 유언, 그때 그걸 내 상세히 물어보니까, 김용희 선생님 계시죠, 여기. 소설가 김용희 선생님과 친했답니다. 내가 물어봤어. 너 최습니까? 물어보니까, 너는 장례위원장을 갖다 초장님 사무실 하셔가지고, 초장생님하고 좀 친했나 싶어서 오늘 사모님, 말고요. 그 소설하는 분이 하더라고요. 소설가 김용희 선생님 말입니다 했더니, 예, 김용희 선생님이 미국 계시고 할 때, 두 사람이 또 숫자가 등장했는데 두 분 다 같은 해에 돌아가십니다. 김용희 선생님은 1995년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사 선생님도 1995년. 뭐가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김용희 선생님 봄에 돌아가셨고, 95년, 이사 선생님은 11월 3일, 늦 가을에 돌아가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김용희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김용희 선생님 내가 물어보니까, 통영에 오셨다, 그죠? 그때 그 진단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더니 하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사모님이, 그러니까 김영수의 사모님이 유 선생님께 편지를 보냈던 모양입니다. 유 선생님, 유 선생님 한 4살 위죠, 그죠? 2살 위죠, 그죠? 3살 위죠, 그죠? 선생님, 저희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다행스럽게 통영에 모셨다. 그렇게 편지를 받고 난 뒤 유 선생님이 와보소, 편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더만은 유 선생님이 바로 읽고 난 뒤에 사모님한테 편지를 전해주더랍니다. 그 편지를 위해서 눈물이 좀 거슬렸던 모양입니다. 용익이는 통영 땅에 묻혔다는 겁니다. 그죠? 단편적으로. 그때 넌지 하신 말씀이 나도 통영 땅에 묻혀야 된다 하는 걸 그때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래서 유언이죠. 모델에 대한 거죠.
그쪽 95년에 김영순 돌아가시고 가을에 돌아가십니다. 무덤은 베를린의 가토 묘지에 묻혀 계시다가 2018년 3월 20일 날 통영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묻혀 계시고 지금도 이제 통영국제음악당 앞에 묻혀 있습니다. 그 가보신 분 계시죠? 무덤을 쓸 때도 사실은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때 통영시 쪽에서는 고마 저 생각 터니까 기념관이 그쪽 하면 어떻겠노? 고마 그냥 가초라기 서구식으로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유족들께서 그건 안 된다. 너무 시끄럽다. 차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뭐 하면 좋겠노? 그러다가 아까 편지 봤잖아요. 마지막 편지. 그거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새. 펜션을 갖다가 곡을 그려고 바다 그려왔는데 그러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 안 좋겠나? 그래가지고 통영국제음악당 동쪽 언덕에 보면 지금 묘지제 그죠? 아주 한류수도를 볼 수 있는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딱 여기 어떻습니까? 했더니 유족들께서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무덤 위치까지 본인이 편지로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잔잔한 바다 그 푸른 물새. 그 정도 하는 때문에 무덤이 저쪽으로 가는 기회가 된 겁니다.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예. 참고로 오늘 강사님이 팩트 이야기하시는데 서울대법대 출신입니다. 서울대법대 출신이고 시민이시고 팩트 체크하는 부분은 정확하시겠습니다. 논문을 통영시 공무원장이 가능하게 되나? 했는데 이렇게 긴 시간 안 주거든요. 아니 재경학 제 뭐지 항군 뭐 이런 데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항군이네요. 그러고 정확한 팩트를 얘기하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받아들이는 이쪽 박천정님하고 제시하죠. 그래요 많이 써왔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조명을 조금 조정해 주십시오. 국제음악당에 안녕하고 이럴 때 밑에서 깽가리 치고 막 많이 풀었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김춘 선생님 있는 당이있는데요. 이제 김춘 선생님 이번에 제가 김춘 선생님 갑자기 글을 써달라 해가지고 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럼 할 때 저는 좀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 게 워낙 돈이 많은 분이라고 해가지고 집안 형편이 고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거 거의 많이 먼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전적인 것들 많이 보고 좀 보다 보니까 인생이 만사꾼 아들이라는 건 그냥 거칠이었고 정말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놀랐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원고를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처용의 땅, 처용의 바다, 처용의 노래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 선생님 보면 시가 많이 이렇게 발전해 나갈 때 처음에 구름과 장미 이런 거 하다가 꽃의 시절로 가면 이제 좀 일체적인 색채를 띠다가 40대쯤 이래서 처용을 시작합니다. 처용이 시작되는데 그 처용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주제를 처용의 땅, 처용의 바다, 처용 노래인데 처용이라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동해 용왕으로 잘 살고 있다가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자기 아버지 따라 올라왔다가 이제 신라왕에게 이제 신하로 그죠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난 뒤에 고생을 많이 해요. 사실은 전혀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돌아다니고 놀다가 자기 부인도 그 역신하고 뺏기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김춘수 선생에게는 이제 처형이 이제 다가올 때 처형을 이렇게 이야기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본인이 워낙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보니까 땅에서의 처형, 땅에서의 처형, 바다에서 처형이 아니라 땅에서의 처형을 당한 겁니다. 처형이 바다에서는 뭐 용왕의 아들로 멋지게 살았지만 땅에 올라와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땅에서의 처형을 자기 자신하고 많이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그 다음 좀 더 진행되어 바다에서의 처형을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처형단장이 이게 근 20년간 김춘수를 지배합니다. 저는 김춘수 대표실 뽑을 때 꽃을 많이 뽑지만 저는 단언히 처형단장은 김춘수 대표실 뽑고 무의미시라는 김춘수의 전매 특허가 처형단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논문 연화를 보면 사실 김준수 선생님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그 국회 도서관으로 개수해봐도 거기 한 100, 학위 논문가 100편이 넘습니다. 그런 작가가 뭐 김소월, 미닥수정 빼고는 없어요. 김수영 그 세 명도 나면 그 정도 김준수 선생님만. 그 김준수 선생님 말 그대로 20세기 시인들 중에 제가 직관적으로 개수한 대로 한 서너 번째 되는 것 같아요. 논문수가 모든 시인 통틀어서 미당 서정주라든지 뭐 김소월, 김수영, 김순수 그 동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논문수를 보면. 그리고 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소설, 그리고 시인을 누가 뽑았더만 서정주하고 김순수하고 김수영을 뽑았더만 그 정도로 정말 논문이라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위상이 높은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인생은 저는 처음에는 마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유의적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자란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고 인생이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생각이었는데, 자, 특히 학교 폭력의 희생자입니다. 폭력이 점증화됩니다. 학교 폭력에서부터 시작해야 초등학교, 그 다음 일제강점기 때 구조적인 폭력, 그 다음 가정사적인 고통, 이걸로 시작되는데, 보세요, 한번. 처형의 땅 보세요, 처형의 땅. 들어가면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가면 보면 두 번째 단어 보세요. 처형은 무엇이 김춘수를 그토록 끌어당긴 것일까? 아마도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신분의 처형이 서라벌이라는 속세에서 당한 극심한 고통과 그 고통을 초하는 자세가 시인에게 상황적 동질성을 발견하게 했고 처형을 시적자로 절개 쓰게 만든 것이다. 이 결론입니다. 그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처형의 땅입니다. 한마디로 처형의 땅에서는 김춘수 스스로가 당한 고통을, 이 팩트입니다. 이거는 시가 아니고 소설도 아닌 팩트예요. 팩트는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가 하나 있죠. 집이라는 시입니다. 가정 내에서의 고통을 목격한 장면인데 이건 김춘수 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아버지. 이거 무시무시하잖아요. 일단 아주 맞춰서.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아버지는 나이 들수록 더욱 소나무처럼 정정히 혼자서만 무성해가고 그 절대한 그늘 밑에서 어머니의 야인 가슴은 더욱 곤충의 날개처럼 이었던. 김춘수가 어린 시절에 본 체험한 아버지는 소나무처럼 정정한 절대자입니다. 늦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곤충의 날개처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가정사적으로. 모란이 지고 나면 자격이 피고 자격이 무렵에는 낮에는 안이 핀다던 파란 천혜꽃을 볼 수 있다. 그 실록이 푸른 잎을 피어놓은 나는 어머니를 닮아 가슴이 얇은 소년이 되어간다. 김춘수가 그렇게 연약하고 선지자 시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 시인의 가슴에 아버지 닮았더라면, 그래서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가정사를 봤을 거예요. 그 김춘수는 어머니 닮은 시인이기 때문에 어머니 고통을 갖다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곤충의 날개처럼 옅어만 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식이 생기면서부터 시인은 집안에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절대한 폭력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다음 단이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이는 학교 폭력으로 점철된 시절입니다. 만석굴의 손자인 시인의 고등 시절은 육체적 폭력으로 얼룩진 시절이었다. 꽃과 여우에는 이 시절의 폭력을 형성한 주체들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는데, 바지 가랑이를 끼워오라고 한 처녀 선생, 다짜고짜 남 입에다
밤토록 수시 않는 일본 아이, 새 운동화와 새 양복만 입으러 강요하는 할머니 등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계집애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뱀의 껍질을 벗기며 늘 돈을 뜯으려 협박을 가하는 그 녀석입니다. 실제로 그 녀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풍 가서도 도망을 댕기고 학교 갔다 올 때마다 피해 댕겼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심한 육체적인 폭력을 당합니다. 그 녀석에게. 그 녀석은 가장 악랄하고 집요한 폭력의 주체였다. 꽃과 요에는 그 녀석은 자동차를 상대로 장난을 치다가 차에 치여 죽습니다. 꽃과 요는 자전적인 소설인데 자전적이지만 소설입니다. 그래서 어떤 편지를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치여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시인이 그 녀석에 대해서 너무나 아직도 심한 정오감을 갖고 있길래 자전소설에서는 죽은 걸로 처리해버린다. 그래까지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악랄한 폭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 중학교 시절인 이 시절입니다. 경기 중학 시절. 얼굴은 보세요. 풍경과 좀 관계없이 뽀양이 좋은데 선생님이 이 시절을 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때는 일제강점기가 가져오는 심리적인 폭력이 많이 이렇게 지배합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아버지가 마련해준 서울의 집에서 다니는 중학교 시절 서너 달을 앞두고 졸업을 앞두고 자퇴해버립니다.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걸 떠보니까 중학교도 자퇴고 대학도 자퇴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몇 개 없어요. 김수님께서 자퇴한 시인은 일본으로 건너가 상도학교 진학을 위해서 공부하던 헌책방에서 일케의 시집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일본 대학 예술학원 창작과에 입학을 합니다. 자, 이 시절의 어느 마디에서 시인은 생애에서 가장 지독한 폭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방학 중에 고향에 돌아오려고 예비만을 위해서 부두에서 하역 노동을 하던 중 동포 학생들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일본 경찰에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형님들을 거쳐 세가다야 경찰서의 감방에 수감됩니다. 시인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찌른 것은 함께 일했던 대한민국 동포 학생의 보자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역 노동을 하면서 조선 사람들끼리 그저 뭐 전황이 어떻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명이 고사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서에서 고문도 받고 하면서 수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채용단장에서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7개월간의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시인은 탈진한 심신을 그래서 정리하려고 자 금강산에서 요양하고 중입니다. 보세요. 저기 금강산 요양하고 난 뒤에 훈련선이로 분류되어 있는 요 시찰 대상이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처가에서 두더지처럼 숨어 사는 생활을 연속입니다. 얼마 후에 꿈에 그리던 해방이 왔지만 자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몰락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몰락한 서질이 사업은 시인으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중고등학교 교사, 대학의 시간강사로 숨을 헐떡거리며 동분서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절에 쌓인 극심한 피로 때문에 시인은 50을 전후해서 위를 손바닥 반만큼 잘라내립니다. 자, 초등학교 때는 육체적인 폭력의 희생자, 중학교 때는 일제강점기 교육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자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갔을 때는 그저 예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동을 하던 중에 동포학생 고사질로 한병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고 7개월 정도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해방되고 난 뒤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몰락해가지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동분서주 하다가 위를 반쯤 잘라내는 그런 지금까지 하게 됩니다. 이게 길준 선생이 말 그대로 돌아보면 자기 스스로 인생을 희생할 때 구조적인 그리고 신체적인, 육체적인, 심리적인 폭력 희생자 자기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자 보세요. 동해 용왕 아들이 처용도 또한 나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한 40대가 좀 넘었을 때 이 고통의 문제로 평생을 고민해 온 거예요. 선생님은 그때 처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용이라는 인물을. 처용이라는 놈을 보니까 이놈도 동해 용왕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아들로. 서랍에 끌려와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구나. 그래. 처용이라는 놈이
나하고 뭔가 맞다는 겁니다. 최영이라는 사람을 활용해서 내가 글을 좀 써봐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영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 최영은 김준수에 그냥 짧게 등장했다가 사라진 존재가 아닌데 20년간을 김준수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등장할 때는 뭐냐면 윤리적인 주체로 등장합니다. 자기 마누라가 역신하고 간통 현장을 목격하고 춤추면서 뭐 돌아다니잖아요. 최영이가, 그죠? 그걸 보고서 자기가 있는 분노라든지 상처를 춤으로 그냥 극복해내는 그런 윤리적인 존재로 최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영 3장 보세요. 한번 그 시가 있죠. 작은 글씨로. 그대는 말을 좀 삐었지만 그대는 말 그대로 최영의 아내입니다. 말을 좀 삐었다는 겁니다. 하이힐의 뒤꿈이 빛이 나는 순간 그대의 순결은 형이 좀 틀어지긴 했지만 왜? 역시나 관통을 했으니까 순결이 좀 형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대는 나의 노래 나의 춤이다. 뭐냐면 최영은 김준수 해석하기로는 역신하고 관통을 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불구하고 그래서 노래와 춤으로 그 고통을 승화시키다는 겁니다. 그렇게 최영이라고 합니다. 최영이 김준수에게 나도 최영처럼 뭔가 좀 노래와 춤으로 시가 될 수 있겠죠. 이 고통을 좀 승화시키고 싶다는 겁니다. 좀 끊어보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노래와 춤으로 잘 극복해낸 최영이가 이제 이렇게 다가옵니다. 윤리적인 고통 극복의 존재를 다가오는데 자, 최영이 받아보세요. 뭔가 부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야, 최영이처럼 이 고통을 잘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시를 좀 쓰다가 최영이가 가만히 생각해보자. 땅에서는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상급을 해놓지만은 땅으로 올라오기 전 바다에서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김준수가 통력을 발견합니다. 김준수 선생님 자세히 보면 유일하게 행복했던 시절이 학교 들어가기 전 통력입니다. 아시겠죠? 학교 들어가기 전 통력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선생님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세요. 최영이 바닥을 보세요. 여기 맨 작은 글씨. 어떤 때는 은종이로 만든 천사가 코수염을 달고 있었고 얼룩암소가 새끼를 낳으면서 새벽까지 울고 있었다. 그 해 겨울은 그 언전에만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바다는 내 손바닥에서 눈을 뜨기도 하고 숲속에서 잠이 들기도 했다. 이러한 내 유민의 가지가지 필름은 하나같이 색깔이 선명했다. 최용은 어느새 나와 화해하고 있었다. 그런 최용에는 윤리도 논리의 힘이든 음료조차도 없었다. 그는 다만 훤한 빛으로 왔다. 자,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곧 땅에서의 최영, 땅에서 받은 고통을 노래와 춤으로 벗어내는 최영을 봤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고 보니까 최영이 바다가 떠오르는 겁니다. 최영이도 땅에 발을 디디기에는 참 아름다웠겠지. 바닷속에서. 나도 학교를 하는데 발을 디디기 전 유년 시절에는 굉장히 행복해 사는 겁니다. 동양이 베풀던 바다와 자연 속에서.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김준수가 최영을 또 다르게 변형시킵니다. 즉, 바다에서의 최영. 김준수 스스로가 학교 들어가면서 고통을 받기 전에 최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탄생한 게 뭐냐 하면 최영 단장입니다. 자, 거기 보세요.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최영 단장을 발견할 때, 자, 보세요. 여기 최영 바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제가. 최영 바다. 김준수는 자신의 생을 시류하게 따라다니던 폭력의 문제를 고찰한 결과 역사이고 이대로 폭력이라는 결론을 도달했다. 이 결론은 시인에게 역사, 이데올로기, 폭력이 없는 세계로 도피를 종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도피란 바로 세계화의 대립이 생기기 전의 존재인 윤현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다. 그때 최영은 땅에서의 최영과 다른 모습을 하고 다시 시인을 찾아왔다. 그때 시인을 찾아온 최영은 바로 윤현의 시인이었고 인여고 희락이 아닌 훤한 빛이었고 겨울에 죽도가 피는 바다 그 자체였다. 이러한 회귀는 시인의 시색에 즉각 반영되어 역사적 삶의 의미와 기성의 관념을 시에서 배제하는 사물인식을 지향해야 되는데
이때 체험단장 일부가 태어났고 무어밋이라는 별칭을 가지면서 김준수 문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자, 처형의 바다는 바로 통영의 발견입니다. 통영에서 행복해도 유년 시절을 발견하고 그걸 시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자, 윤희상도 통영을 발견했고 김준수도 통영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영이고 또 하나는 그죠?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면 서술적 이미지 위주의 시세계, 이게 체험 단상인데요. 자, 무어밋이란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관념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서술적으로 변치하여 절대 이미지의 세계를 구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꾸 물어보는데 무어밋이라는 게 뭔 말이냐?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미지만으로 시를 쓴다는 겁니다. 관념을 절대 배제하고 일종의 묘사 절대주의로 설명을 전혀 배격하는 방법이다. 나아가 시인은 통일된 전망으로서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한 행위나 두세 개의 행위 어울려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기세를 보이면 그것을 사정없이 처방하고 다른 활로를 제시한다. 따라서 그의 시에서는 미완성의 이미지들이 서로 이미지가 되려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게 된다. 이러한 단절된 미완 이미지들은, 자, 중요하죠.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에서 보이는 가로 세로 얽힌 궤적들의 생생한 단면들 같은 것이다. 자, 맨 2페이지 한번 보세요. 액션 페인팅을 제가 그 시사 사전에서 뽑아놨습니다. 이거 뭐 액션 페인팅 아시는 분 많죠, 이거. 자, 2차 세계대전 이후 뉴욕을 중심으로 한 전위적인 해화운동으로 순간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우연성의 효과를 새로운 미학식으로 발전시켰다 하는 겁니다. 잭슨 폴록이 창시했는데요. 캠퍼스에 물감을 직접 뿌리거나 흘리는 자유로움에서 충동적인 기법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 하면 통일된 이미지를 거부하고 즉흥적인 우연적인 이미지의 조합으로서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걸 김준수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김준수의 대표작인 체험단장이 시작될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인생의 고통을 회고하고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는 대명제로서의 체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체험과 처음 만날 때는 어떻게 이 고통을 극복하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체험이 완전히 자유로웠던 시대인 바다에서 체험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 또한 통영에서 유년기의 그죠?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통영에서 아름다운 그 자연이죠. 공동체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그 자연에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하면서 그때 다가온 게 바로 액션 페인팅이라는 그림입니다. 액션 페인팅처럼 내가 완결된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즉흥적인 우연적인 이미지가 누적되고 가로 세로로 되어 있는 이런 류의 시를 한번 써보겠다 해가지고 탄생한 게 체험단장입니다. 그래서 서술 이미지 시세 그 다음 해탈로서의 시입니다. 관념이나 의미, 역사, 감상 등의 세계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철저하게 통영 바다의 이미지만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게 또한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이거는 적어놓은 게 수평의 세계다. 자, 무어밋이기 때문에 절대 설명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이미지를 갖다가 누가 해석하고 누가 그 미완의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느냐는 독자입니다. 시인이, 김준수라는 시인이 독자에게 설명을 강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미지만 제시할 테니까 그 이미지를 이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은 독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와 시인을 수평적으로 두고 공동 창작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수평의 세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건 제가 중요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모든 폭력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지금 미투운동 같은 게 열렬한데요. 미투운동은 수직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수직된 관계에서 폭력이 내려왔고, 그래서 수평적 관계에 폭력 없습니다. 김준수 선생님은 절대적으로
학창 시절에는 자기가 힘이 세서니까 수직적인 관계죠. 중학교 시절에 뭡니까? 일제 강점기나 수직적인 관계죠. 가정의 생계나 수직적인 관계에서 모든 폭력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식을 추구하면서 독자와 자기 관계를 수평적으로 나와버립니다. 나오면서 이거조차도 독자와의 관계조차도 폭력의 여지가 개입할 수 없는 체제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무의미식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역사적으로 또 필요하고 또 이야기하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해탈하고 싶은 폭력으로부터 스스로가 벗어나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수평의 세계라는 무의미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주수입니다. 시간이 빨리 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미자 선생 같은 경우도 저는 이미자 선생 같은 경우는 큰 고통 4가지. 첫째, 서자로 태어나 서름이 있었습니다. 사생적으로 일제강점기 때 옥살이 하면서 폐결핵을 얻을 정도로 도피 생활하면서 감옥살이 한 체험이 있고, 그 다음 군사정권 때 끌려와서 사형구형을 받고 엄청난 고문을 받으면서 인생에 그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묻히고 싶었던 통령에 묻히지 못하고 미국 땅에 묻히는 서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겪어야 될 고통, 이 정도 셀 수는 없어요. 그죠? 솔직히 한 개만 있어도 사람이 힘든데 그 4가지 고통을 다 들고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예술세계 속에서 말했듯이 40대 그 방황의 시기에 동아시아적인 세계 거기 축적되어 있는 통영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림과 건축이라는 다른 예술적인 요소에서 큰 걸 발견하면서 자기 예술세계를 밀고 나갔고 그걸로 세계적인 성취를 하신 분입니다. 그것 또한 예술에 있어서는 그 예술,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음악하는 것 빼고 무슨 낙이 있느냐. 그분에 있어서 예술은 말 그대로 자유였던 겁니다. 그 고통을 벗어나는 김준수가 똑같습니다. 학창시절의 폭력들, 일제강점기 당 폭력들, 가정사 처리하느라고 힘들었던 거죠. 생계의 폭력들, 그것을 육체적인 심신이 힘들었을 때 채용이 다가왔고, 그걸 통해서 통영을 발견했고, 그 예술세계를 재정립하면서 통영 플러스 액션 페인팅이라는 하나의 현대미술을 발견하게 되고, 그걸로 쫙 인생을 밀고 나갔던 겁니다. 거기서 자유를 얻었고, 어떤 회탈을 얻은 겁니다. 그게 내가 볼 때 김준수와 유이산이 가지고 있는 고통, 통영, 미술 이런 것들이 한 묶음 될 수 있는 공통범위 아닌가 싶어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명강에 원래 질문을 못합니다. 질문 안 하고 가격 빵이에요.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한 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강의해 주신 우리 이중도 시인님 이렇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니, 고맙습니다. 지금 많이 가신 텐데. 그리고 다음에는 12월 9일입니다. 바로 앞집에 있는 정은영 남해봄날 대표님께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때는 더 맛있는 것도 준비해 놓을게요.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